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최악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경고했습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작년 대비 실적이 반토막 아래일 거랍니다. 듣는 국민 가슴 말 그대로 철렁입니다. 삼성이 이 정도면 다른 기업은 어쩔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주력 산업의 위기. 우리 직설에서도 지난 1년 내내 걱정하고 경고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알고 대처하는 위기는 기회. 넋놓고 있다 당하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하고 내년엔 세금 더 걷어서 500조 원 넘는 초슈퍼 예산으로 대처하겠답니다. 방향 잘 잡고 대처하는 건지, 기업과 시장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이 된 건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문자당 100원, 샵 3698로 의견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종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전 연세대 경제대학원의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영철 초빙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데 1분기 실적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안 좋을 거니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 예방주사 놓는 거랍니다. 삼성전자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개장 전 삼성전자의 공시에 증권가는 술렁했습니다. 반도체는 물론 LCD와 OLED 등 디스플레이도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거란 내용입니다. 통상 분기가 끝난 뒤 잠정 실적을 공시하던 삼성전자가 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실적을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반도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재고도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판가 하락도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 한 달 전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8조 원대 중반으로 봤던 증권가는 최근엔 7조 원대 중반으로 낮췄는데 이번 공시 후 6조 원대 초반까지 내린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1년 전 실적보다 60%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경제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이유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2.6%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정부는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더불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달 추경안 제출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어렵다 소리 처음 듣는 말 아니실 거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유일한 버팀목이 수출이다. 수출 중에도 반도체가 효자다. 반도체면 삼성전자다. 이 얘기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상식처럼 돼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고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이 나쁘다는 얘기고, 수출이 무너지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기둥이 흔들거린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삼성전자 상황부터 전문가 여러분들과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영철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실적 예고는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내놓는다 이런 얘기군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1분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증권에서는 예상치를 이제 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 들어가면 지금도 사실은 1분기 예상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작년 대비 올해, 이게 분기별로 작년 1분기, 2018년 1분기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저렇게 벌써들 이렇게 예고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지난 2년. 예, 예. 지난 2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몇 조로 다들 기억할 텐데. 예. 그러니까 전체 1년 총 그 당기순이익이 2017년에 42조 원이었고요. 예. 2018년에 44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까지만 해도 22조 7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2017년에 뭐 40조대, 48조 이렇게 하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7년, 2018년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도체 초호황 상태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많이 줄어서 2018년과 비교하면은 뭐 절반 이하로 이제 감소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2016년과 비교하면 뭐 더 약간 더 좋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이 사실은 반도체 초호황에 의해서 좀 이례적으로 좋았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경제 하강 국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줘서 이제 반도체 상황이 많이 이렇게 좀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작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분기 때 15조 원 넘게 영업이익이 났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6조 원 조금 넘을 것 같다 정도의 전망치가 나오니 수치만 놓고 보면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어이쿠야,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유기업원 전 원장이시자 연세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를 하셨고 경제학 박사시고 법학 박사시기도 한 유명한 김정호 원장님이시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낯익은 얼굴인데 직접 처음 나오셔서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반가워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저 경제학 박사시기도 하지만 법학 박사시면은 법도 전공을 하신 겁니까? 뭐 양쪽 다 잘 모릅니다. 아이고, 겸손의 말씀. 법은 제가 그 회사법을 회사법이죠. 전공을 했습니다. 상법과 관련된 하셔서. 기업 지배구조 뭐 이런 문제들이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재벌들 특히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깨알처럼 여쭤볼 때는 우리 김정호 교수님만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교수님,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악화됐다고 보는 겁니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요인이? 저게 삼성전자로서는 악화인데요. 사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다. 지금까지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예요. 아하, 기업이 두 분의 말씀에 맥이 같네요. 조영철 교수님하고. 그렇죠.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면 아주 잘 나오는 거거든요.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기업인데.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아주 잘 나갈 때 2012년, 13년 그 무렵에 영업이익률이 10%대였어요. 10%, 12%. 네, 두 자릿수.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 영업이익률이 25%, 막 30%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아주 환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갑자기 이 반도체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모리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반도체에다가 인프라 구축을 거기다 왕창 투자를 해놓은 것이 마침 타이밍이 딱 맞아서 세계적인 폭발적 수요가 나는 모바일 수요에 거기에서 떼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세 개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나머지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일본의 LP다도 망했잖아요. 치킨 게임에서 삼성이 승리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30% 가까이인 영업이익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상황이 너무 좋았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10%대로 지금 내려앉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위험한 징조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이런 말씀.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업종들이 문제인 겁니다. 나머지 업종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라앉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종의 호황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가려져 있던. 가려져 있던 게 이 반도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그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전통 산업이 문제라는 요 말씀. 예. 두 분 교수님의 공통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따로 좀 시간을 마련해서 좀 심층 토론을 좀 한번 해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옥 교수님, 네. 제 기억에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사후에 발표하는 거는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럴 때마다 기록을 경신했으니까 올해는 아직 3월이 안 끝났는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적 실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맞죠? 네, 조금 그런 거죠. 예. 자, 그럼 두 분 말씀을 보면은 네.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예고를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마 이제 이 정권사들의 예측치인데 네. 요즘 이제 정권사들의 그 수익 예측치는 주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예측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 먼저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네. 좀 서서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주가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을 줄여주는 효과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까 우리 김 교수도 얘기했지만 2010년, 2018년 그런 경기 그 삼성전자도 반도체에 의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에 서 돈을 버는 거라고 이 전문가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예.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리 벌었으니까 다음에도 또 금방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빨리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언론도 그다음에 전문가도 문제가 있었던 게 제조업에서의 26% 정도 30% 수익률이 난다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네. 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 한 7에서 10%만 나도 대단한 수익률이거든요. 예. 이게 예. 현대자동차가 한 8%에서 10% 놔둘 때 토요타가 현대차는 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까? 연구의 대상이었다니까. 그랬죠.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그럼 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8%, 10%만 돼도 막 박수 치고 이렇게 좋은 엄청난 효과인데 이거를 삼성전자는 30% 가까이를 내왔던 지난 2년이 너무 좋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 혹시요. 예.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국민주 형식으로 우리 모든 거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해서 액면 분할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혹시 그분들 이번에 어닝 쇼크라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고 그랬을 때 좀 너무 놀라실까 봐 미리 이렇게 좀 예고하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죠. 왜 과거에 우리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하고 국가가 돈을 뭐시한 적이 있었어요. 마련한 적이 있거든요. 예. 조선 총리인가 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함으로써 이제 국민주가 됐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어닝 쇼크로 이래가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투자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당신 투자자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다소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좀 창피함을 무릅쓰고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자면 이렇게 어닝 쇼크를 암시하는 예령이 발동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떨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거를 삼성전자가 약간 좀 고려하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미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2018년 이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7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이를 보니까 7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으니까 7조까지 안 가고 그보다 좀 낮을 것 같다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예. 그 투자자들한테 삼성전자가 정직한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업들이 자기 상황을 객관적인 상황을 시장한테 미리 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충격을 덜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이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이런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전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공시라는 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전 예고를 기억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교수님들 전문가들 의견은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
그동안에 좋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걸 투명하고 양심적으로 미리 고백을 하는 거는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평가들을 해주시네요. 김정일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지금까지. 네. 근데 주가도 비정상적으로 사실은 높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좋았으니 주가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투자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높아진 이 수준이. 특히 그 값을 내고 주식을 산 분들은 원래부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올라간 분들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그 높아진 값으로 주식을 산 분들은 이제 사실은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도 정상화가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렁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블루칩이라 좋은 줄 알아도 저를 포함해서 한 주도 없었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걸 삼성에서 그거를 액면 분할을 해서 5만 원으로 팍 낮췄으니까 이제 누구나 다 삼성전자 주 하나 좀 사볼까 이런 생각했었고 실제로 소액주주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아진 값, 영업이익률 25%, 30%를 반영한 그 주가에 주식을 산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사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시장 이제 증권회사나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저런 정보를 이 IR을 통해서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아는데 개인 투자는 그 애널리스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 투자가는 당하는 거예요. 정보의 미디어 징송을 해서. 의외로 소액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를 만날 일을 수 없고요. 그렇죠.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특히 그 기업의 관계자나 오너 한번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고 만나주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셔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도 새삼 느끼면서 방송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워낙 좋다가 안 좋으니까 좀 떨어지는 거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잔치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 하강 국면이다. 이제는 삼성도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수익 못 낸다.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들 의견 여쭙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죠. 이종욱 교수님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잔치 끝났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 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말이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사이클이라고 보통 우리가 사이클 이야기하면 경제학에서 사이클은 한 5년 정도에서 이게 이제 그 플랫에 가져 이제 평균이 돼 가는데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생각할 때는 너무 저기에 충격을 받을 필요는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이 다음 오는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렇게 이제 큰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잔치 끝났다는 과한 평가다라는 말씀.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여전히 이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전망은 좋다고 봐요.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중국 기업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하고 합작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D램 반도체의 공급을 늘리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주춤하게 됐다. 미국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일종의 전략 물자로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 흘러가는 것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반사 이익이 있는 것이고 트럼프 덕분에 한숨 돌렸다는 얘기는 그 얘기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D램 반도체 값이 4달러까지 이렇게는 와 있지만 더 떨어질까 여기에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조영철 교수님은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정보통신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전 산업에 비해서 높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인 거고요.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뭐 급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동의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한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중단기 전망까지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셨으면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가 여러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좀 한번 샵 3698 문자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하는 통계를 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왜 우리가 이 걱정하는지를 좀 이해하실까 싶어서 저희가 좀 표를 좀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삼성 우리나라 매출 GDP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대충 봤더니 제가 뭐 800조 대 140, 한 4조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되더군요. 근데 이거 정상입니까? 한 나라의 전체 GDP에 한 회사의 매출 비중이 20%가 삼성그룹 전체 매출이랍니다. 원래 저랬습니까? 이종욱 교수님 맞습니까? 저 통계가? 지금 삼성그룹의 의존도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어마어마하군요. 삼성전자 하나만요. 예.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 매출만 14.7% 정도 나옵니다. 14.7%. 삼성전자 하나만. 예.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로 하면 20%가 된다는 충분히 얘기예요. 나오죠.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좀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을 통계를 내보면 GDP 대비 우리나라가 44.4% 정도 2017년 기준으로 이게 이제 2016년 기준으로 한 2.8% 올라갔는데 이걸 대비를 한번 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한 11몇 프로 정도로 계속 안정돼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24% 정도에 25%에서 24%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현재 오히려 2.8% 전년도 대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제 대국일수록 부가 좀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매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부라고 하기보다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시기하기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잘 돼야겠다 생각해서 삼성전자의 의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 내지는 기업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 나라 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게 조금 전에 그 숫자가 좀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저게 나라 전체의 GDP가 GDP하고 매출액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액을 따지려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총 매출액과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저기에서 삼성그룹의 그럼 GDP하고 비교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삼성그룹의 순부가가치 창출액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면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부 자산이죠. 국부와 기업들의 자산을 비교를 하는 그 데이터는 가능해요. 그 데이터를 했을 때 10대 그룹의 자산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부의 한 8% 정도 됩니다. 8%. 그러니까 삼성그룹만 보면은 아마도 한 5% 내지 4%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부의 5분의 1이 삼성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비교 통계가 서로 다른 대상이 다른 걸 가지고 하면서 좀 착시 현상이 좀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저는 5% 안 넘어갈 거라고 봐요. 삼성그룹이. 저도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통계표를 가지고서 많이들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GDP의 20%가 삼성이 차지합니다라고 하는 게 저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를 지금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조영철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매출액에는 그 원자재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지금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GDP하고 비교를 하려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부가가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기사를 저렇게 매출액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GDP를 추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가가치의 합을 따지면 항상 최종 제하의 가격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그룹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내에서 네. 창출하는 매출액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가운데서 부가가치가 국내에 떨어지면 GDP에 들어가는데 네. 저게 이제 이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던데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글로벌 기업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계에서 이 공급받는 부가가치 자체를 우리가 좀 한 뭐 20-30% 정도를 공개를 하면 저게 이제 기자들이 대강 추측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매출액 이렇게 했을 때는 용어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아니 저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저 통계 자체는 저건 정교한 통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거를 저희도 더 이상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한번 좀 짚어보죠. 그러면 삼성이 차지하는 이 기여도를 얘기를 할 때 세금, 대한민국이 전체 걷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내는 세금은 명확하게 통계가 나올 거니까 그 통계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내는 게 법인세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전체 법인세가 59조 원인데 삼성전자만 12조를 냈더군요. 저거는 김종호 교수님, 저거는 동일한 통계 맞죠? 저건 동일한 통계죠. 그렇죠? 네, 동일한 통계죠. 저것만 놓고 보면 한 4분의 1 정도는 삼성전자가 세금 내는 순으로 보면은 맞기는 맞네요. 20% 정도 차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무려 42조 원이었습니다. 42조나 냈으니까. 42조씩이나 벌었으니까 저는 이제 12조 원의 법인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죠.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확 떨어지겠군요. 저 이제 비중이. 세금 내는 비중. 뭐 한 28조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8조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좀 여담입니다면은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디서 읽은 겁니다. 김정호 교수님,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이라는 걸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 자본금이 3만 원이었었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네. 3만 원. 저도 호암자전인가 어디서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럼 3만 원짜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수백조짜리 회사가 됐다라는 이 통계는 의미가 있는 통계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그 같기도 당시에 하고. 3만 원은 뭐 지금의 3만 원하고 다를 테니까. 물론이죠. 일제 시대의 그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거의 비슷한 당시에 그 유일한 씨의 유한양행이 개인 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는데 그 일제 때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때 자본금이 50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그 당시에는 유한양행이 엄청나게 컸었구나. 삼성보다 유한양행이 큰 회사였네요. 그렇죠. 자,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좀 산으로 좀 갔다 왔습니다. 다시 가보죠. 자, 중요한 거는 삼성은 그래서 워낙 많이 벌다가 지금 정상화된 거니까 삼성은 그렇다 치고 아까 전문가들이 걱정하셨던 진짜 걱정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고 조선산업은 어떻고 삼성전자의 장밋빛에 가려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 없는지 우리 경제의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가야 되나요? 조영철 교수님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요즘은 시장에서는 현대차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조선 산업이 그 우리 주력 산업으로 이제 구조조정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가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조선 산업이 지금 수주를 많이 지금 따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서 지금 수주 세계 1위 이걸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미를 보여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조금 회복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말씀이시고 현대차도 과거에 좋았던 때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수출이 2019년 들어와서 약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최근 6년 동안의 실적만 놓고 보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너무 빠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 느낌을 확 받는데 이 대목은 좀 전문가들한테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제 느낌입니까? 실제로 저 매출 빠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그널입니까? 김종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매출이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아니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뭐 제가 뭐 예. 비전문가라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겠지만 매출이 빠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안 팔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팔린다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차종 선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SUV 쪽으로 수요가 가는데 그 승용차 쪽에 너무 주력을 했었고 네. 전환하는데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업이 네. 매출보다는 이익이죠. 이익이 없으면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이익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이익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익은 저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익은 지금 예. 현대자동차보다도 사실은 GM 코리아나 네. 르노 삼성이 되어가는 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르노 삼성 미쓰비시 그 본사에서 예. 르노 삼성에 배정돼 있던 그 물량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팔아도 남는 돈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한국은 원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생산 말하자면. 원가가 너무 높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동차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미쓰비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르노 삼성 미쓰비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수십 군데고 GM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생산 조건이 좋으냐, 어디에 원가가 가장 낮고 어디가 시장과 가장 가까우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어디서 생산할지. 네. 한국의 공장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태인 거죠. 비싸고 시장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 예. 예. 그러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르노 삼성이나 지금 GM 말씀하셨는데 그 현상이 현대 기아로도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겁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시는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자동차의 설계 분야입니다. 네. 설계, 그러니까 R&D 분야, 뭐 이런 R&D. R&D는 여전히 강점이 있는데 네. 제조는 생산 라인을 두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어허.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살아나려면 토요타처럼 변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요타는 완전한 변신을 했어요. 2011년, 12년 좀 구체적으로 좀 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타의 변신은 뭐고 현대차가 변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토요타는 뭐가 변한 겁니까? 토요타 같은 경우에 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산 방식을 다 바꾼 거죠. 지금까지는 차 종별로 그전까지는 차 종별로 부품을 다 만들었는데 네. 그 생산 방식을 다 뜯어 고쳐 가지고 레고 블록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아하. 레고 블록처럼 예. 부품을 다 공용 부품으로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예. 차 종류가 모델이 달라지더라도 상당한 부품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토요타의 그 혁신 내용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부품 1차 밴드, 2차 밴드를 수직 계열화해서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네. 그 부품 회사 하나하나 자체가 세계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어서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는 이걸 다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단가는 낮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잃었다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출 수 있느냐는 거는 기업이 네. 우리는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다발성 경화? 예.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기업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예. 시장에서 수요가 바뀌는데 예. 그러려면 제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자막으로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인데 이게 작년 대비하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영업이익 반토막 나는 거는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종욱 교수님. 예. 이종욱 교수님도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추세만 놓고 보면 시장의 걱정이 그냥 과한 걱정은 아니다 이런 쪽이신가요? 저게 이제 저 정도 나는 거는 우리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에서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예.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올 게 왔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중국 자동차 전체 생산량 가운데서 현대차가 가진 커패시티 가운데 네. 2분의 1 정도밖에 생산 못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업이익 자체라는 거는 뭐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되고
뭐 손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생산 능력이 100대면은 현재는 50대밖에 안 만들 수밖에 없는 중국이.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학회장 했던 사람으로 잠시 첨언을 한다면, 네. 이 한국의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그다음에 GM이라든지 삼성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현대차는 그래도 네. R&D 센터를 국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삼성자동차나 GM의 경우에는 이 생산 기지입니다.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거나 네. 이게 이제 전 세계 한 270개 정도의 공장이 있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이 GM이라든지 르노,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성이 좋은 곳에 물량을 많이 줘야 회사 이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GM과 그 삼성, 르노는 전 세계 공장과 생산성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되는데 말씀이시네요. 현대차의 근로자하고 이쪽 근로자는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달라요. 지금 저 조심스럽게들 말씀하시는데 좀 핵심적으로 제가 직설적으로 여쭐면은 지금 노조 때문에 뭐를 개혁을 못한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노조가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에는 R&D 센터, 개발센터라고 하는 고부가치 섹터가 이 국내라고 하는 네. 이 모국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초기 자동차를 개발하면 초기 자동차의 생산이 안정화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국내 생산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 해외 생산 기지로 가기 때문에 초기 생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상당히 페이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생산성 경쟁을 하고 갔을 때는 꼭 내가 이게 울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에 생산하는지 이런 쪽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라는 게 뭔가 하나를 신차종을 만들어서 이게 껍데기 가리고서는 막 테스트하고 다니고 그럴 때까지 돈이 들어가는 거지 모델이 한번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는 막 찍어내는 거니까 그때는 양산 싸움이고 생산비 싸움이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조영철 교수님, 현대자동차가 뭐 이런 상황 모르고 있는 거 아니고 어제 오늘 일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토론만 해도 몇 번을 했습니까? 자, 현대자동차가 놓치거나 혹시 타이밍을 좀 늦춘 측면이 있다면은 뭘까요? 이제 와서 복귀를 해보시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사실은 지금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엔진 중심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 뭐 새로운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 경제가 이제 조만간에 본격화될 것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수부차에 대한 신속하게 이제 적응하지 못한 거 뭐 이런 것도 거의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기민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시장의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주요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것, 그것이 임금 격차의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설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론을 했는데 그 핵심도 결국은 완성차 업체의 고임금, 이걸 갖고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임금을 노조와 타협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낮추는 그리고 그 임금 낮추는 걸 좀 어느 정도 4, 5년 정도 지속된다라는 그런 노사 타협 속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자동차 산업을 거기에서 생산 공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현재의 완성차가 현재 임금 수준 갖고 사실은 좀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 분 전문가 말씀을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시청자 시각으로 듣다 보면 아니 현대자동차가 뭔가를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건지 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임금 때문에 지금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인지 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대목은 좀 한 발짝 더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현대자동차라는 경영진과 회사가 적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서 대기업 노조가 딱 잡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 고임금 정책, 이 노동개혁이 안 돼서 이렇게 더 큰 요인이 있는 건지 이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좀 현재로서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다입니다. 둘 다 요인이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경영진도 노조 문제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 현대자동차 경영진에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만나서 들은 이야기로는 너무 자만했었다. 자만했었다. 토요타 정도는 이제 제꼈다. 제꼈다. 이제 벤츠다 다음에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영권 공백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었고 현대자동차 안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장악도 못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손 놓고 있었다 다들. 뭔가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에 경영권에 공백이 좀 있었다. 그리고 현대차 자체가 그걸 뭐 동의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외부에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적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권력을 이게 뭐라 그러나 그 책임과 권한 리더십을 가지고 노조도 설득을 하고 생산 방식도 바꾸고 자 우리 토요타처럼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놓쳤다. 아무도 그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뭐 각자 다 그냥 뿔뿔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 이유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 정의선 부회장 나오고 있지만 능력은 출중하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으면 경영 승계와 이 상속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좀 집중돼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선 부회장이 힘을 못 쓴 거는 분명히 상속 문제지요. 상속이지. 그거 아버지가 계시는데 특히 무서운 아버지란 말이에요. 정몽구 회장은 정말 무섭대요.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 자기가 나서서 뭘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나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서기 시작했다는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는. 저 화면에 지금 양재동 본사 화면 나오고 있는데 한전부지사서 그 건물 짓는 거는 조 교수님은 이제 와서 현대차 위기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이제 저렇게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 그 부지를 이제 뭐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되는 그 투자를 해서 이제 딱 그 부동산 투자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시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랬죠. 자동차 산업이 지금 R&D 투자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고 산업이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에 현대차가 그 이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내 유보금을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쓸 지금 타이밍인가 하면서 이제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도 삼성 현대차가 지금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짓는데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한 행위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땅값만 10조 5천억 원 냈고 과밀부담금 서울시에 내야 되는 것만 1,400억이고 건물 짓는데 또 몇 조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 가지고 저 건물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올라간다 치더라도 과연 생산성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새삼스럽게 좀 등장되고 있는데 이종욱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전문가로서 한번 한 말씀 해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크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나가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부가가치 차종. 한 대를 팔면 이제 벤츠나 BMW 같이 많이 남는 차. 그런 거는 근로자에게 돈을 좀 많이 줄 수가 있죠. 부가가치가 크니까. 반면에 소나타라든지 이런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산차. 근데 우리나라가 주 수출 품목 자체라는 게 고부가가치 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차는 대부분이 국내용이고 이 고부가치라는 것은 작은데 현대차의 고용이 제일 많은 곳은 뭐냐면 양산차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산차를 생산하는 쪽에 있어서의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970년대를 보면 독일이
미국으로 차 수출을 하면서 그 저가 차 수출은 현지 생산하고 네. 고가 수출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노조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1970년대에 그 우리 경제학 논문을 보면 왜 독일이나 이 미국의 자동차 글로벌 생산이 이렇게 양산차라고 하고 고부가가치차만 국내에 남기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미래 자동차 경쟁이라 그러는데 현대차가 사실은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는 특허도 많고 개발도 빨리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가 돈을 많이 버니 수소차 관련된 거는 하부구조 투자부터 너가 해야지. 예. 이런 식으로 이 현대자동차가 미래자동차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의 플랫폼을 예, 전 국가적 지원도 부족했다는 그것도 좀 말씀. 부족했다는 할 수 있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했던 일을 우리나라 기업에서 보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기업의 CEO에게 정신을 다른 데 팔게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 상속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미래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쏟을 수 있는 정신을 조금 이게 분산시킨 것도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아까 GBC 개발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나왔는데 네. 저는 저거를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자 아시지만 뉴욕의 다운타운에 가면은 우리가 락펠러 센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시내 한가운데 남아 있는 가장 큰 땅 가운데 하나가 저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튜디오 카르트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다운타운에 정말 자동차 쇼윈도우 같은 그 건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 건축을 하는 것은 현대차가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에 대한 그 비용을 건지는 데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이 금융회사들의 파이낸싱을 통해서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냐면 현대차가 저 지으면서 경쟁력이 상실될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1년에 락펠러 재단에 관광객 유치해서 벌어들어오는 생각을 해보면 저거를 잘 지어서 예술품으로 지어서 우리도 관광 수입 내지 이런 걸 끌어들인다는 쪽으로 좀 끌어가 만들면 되는 거다. 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현대차도 저희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사이에 샵 3698로 저희가 시청자 문자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과는 달리 문자 들어오는 거의 대다수는 노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네요. 민주노총이나 현대차 노조가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귀족노조, 강성노조 때문에 현대차 어려워진 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예, 뭐 현대차 어려워진 게 어렵다는 것은 뭐 노조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 문제가 시급하다라는 시청자 문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뭐 삼성전자의 현대차에 저희가 뭐 대기업 재벌들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얘기 좀 해보죠. 그래서 수출이 흔들리면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정부의 대응으로 보면 1번 재정 확대입니다. 슈퍼 예산으로 대처하겠다. 이 내용 좀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재정 확대론자이셨던 조영철 교수님은 슈퍼 예산 편성 불가피하다고 보시겠죠? 예, 지금 국가재정법에 네. 추경 요건을 이제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혹은 경기 침체 혹은 대량 실업 이런 경우에 이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국민들이 재난적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미세먼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 행안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사회재난규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야 합의해서 미세먼지가 이게 거의 사회재난의 것이다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고요. 물론 본회의를 통과된 건 아니지만 따라서 대통령이 이제 미세먼지를 방치할 수 없고 2019년 예산 편성에서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그런 추경을 해야겠다라고 했고 아마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런 입장을 이제
자, 결론은 올해는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름이 뭐가 됐든지 9조 원에서 10조 원짜리 추경 예산 편성한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500조가 넘는 초슈퍼 예산 편성을 해서 재정을 확대해서 이 수출 흔들리는 이 경제 공백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경제 방침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여쭙고 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 정부가 방향 잘 잡은 겁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이 어렵고 수출 기업들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저 올린 법인세를 좀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직접 이거 제 주장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요. 최고 세율이 25%다 우리 기업 법인세. 그렇죠? 올랐죠? 예, 그렇죠. 주요 7개국 G7 중에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뿐이다. 우리 법인세 계속 이렇게 높으면 기업들 경쟁력 잃는다. 이걸 오히려 내려줘야 된다. 이런 법안이더군요. 네. 자, 그러면 재정을 확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치권에서 벌고 있는 법인세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 두 충돌되는 논리. 전문가로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그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쥐어짜는 것 같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영업자들도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 자, 왜 그러냐면 같은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세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어떻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걷는 세금은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세율도 문제지만 적용하는 방식도 지금 적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굉장히 강화돼서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초과세수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뭐 OECD의 뭐 몇 번째 그거냐?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법인세를 보면 조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돈을 얼마나 걷었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로 전체 GDP의 3.8%를 걷어요. 3.8%가 법인세다. 2017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OECD 국가 평균은 얼마인가? 2.9%예요. 한국은 법인세를 상당히 많이 걷는 국가입니다.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걷어들이는 양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 그렇죠.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걷어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걷어가는 것이 우리나라는 많은 거예요. 법인세로 걷어가는 게. 다른 나라는 그 개인소득세로 걷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북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는 작고 그 대신 법인세로 많이 걷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세율만 보고 자꾸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자, 일자리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예요.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우리 봤잖아요. 무슨 뭐 불끄기 일자리, 무슨 뭐 공공근로 일자리 이런 거가 자꾸 된다고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진짜 중요한 일자리는 뭔가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일거리가 있는 일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과도한 법인세 징수 방식과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죠. 쥐어짜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자영업자들도 보면요. 세율은 그대로인데 자, 카드 사용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안 내던 거 사실은 뭐 적당히 덮어놓고 가던 그 세금들을 이제 다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담이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초과세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초과세수가 되는 만큼 경기 불황이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고용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 지금 그 한 가지 조금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우리가 이제 3.4%, 3.8%해서 OECD 평균보다 OECD 평균 한 2.9%니까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 소득의 비율이 한국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만 해도 GDP에서 기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5.7%로 다른 나라랑 비슷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2016년, 17년에 기업 소득 비율이 무려 24.1%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IMF 이후에 기업은 돈을 벌고 가게는 가난해지는 현상. 그래서 그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 법인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GDP에서 차지하는 기업 소득 비율이 워낙 크고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GDP 대비 법인세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안 되는 거고요. 법인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를 얼마나 더 걷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세액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 소득의 비율이 워낙 높은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14.5%, 미국이 14.4%인데 우리나라가 무려 24.1%. 그러니까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우리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GDP 대비 법인세율 그 비율은 높은 통계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 활력의 효과로 인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적정 법인세율 비중에 대한 두 전문가들의 결이 다른 설명 좀 들으셨습니다. 이종욱 교수님도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정부가 세금을 그러니까 슈퍼 예산 500조를 그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느냐면 딱 예측이 가능해요. 슈퍼 예산 505조를 걷어들인다 그러면 저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얼마. 이제 왜 통계를 내가냐면 우리나라 국세가 중요한데 국세에서 보면은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에서 29% 정도 들어와요. 그다음에 법인세가 한 22에서 24% 정도 들어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한 25에서 한 27% 들어와요. 부가세가 크군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거의 몇 년치를 해보면 그 통계가 거의 비슷비슷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저 많은 돈을 걷어들이려 그러면 아까 김종호 교수 말하는 대로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는 세원이 있으니까 쥐어 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뭐냐 하면 국민 제세 원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통계 가운데서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80에서 85%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52%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슈퍼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국민의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를 52%를 선진국 같이 어떻게 해서 80에서 85% 올릴 것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는 국회고 누구고 한마디도 안 해요. 면세율을 좀 낮추는 그 현상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는 사람만 계속 내게 된다는 계속 하니까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을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이니까 꼼짝없이 그냥 나가는 거고 세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슈퍼 예산하면 세금 내는 사람은 아이고 내년에 이거 뭐 벌써 이야기하잖아요. 신용카드 관련된 공제도 줄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뻔하거든요. 제일 우리가 항상 뭐냐면 세금 징수 편의의 원칙에 의해서 항상 편의한 것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금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쥐어짜면은 나올 구석이 있는 데만 좀 쉽게 세금을 걷는 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딱 국세청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뭐 많이 벌지 않아서 세금 낼 만큼 소득이 없는 분이 뭐 세금을 못 내시는 건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세금도 내는 사람만 낸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재정 확대는 필연적으로 세금 증세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재정 확대 기조에 대한 것만 전문가들에게는 한 바퀴만 좀 여쭤보도록 하죠. 조영철 교수님, 뭐 복지도 늘려야 되고 돈 쓸 일도 많고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니까 재정을 늘리는 데까지는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꾸 재정 악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현 단계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여전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정 악화 걱정할 나라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소지가 있지만은 그건 뭐 2050년, 2060년 때 이제 돼서 되는 거고 현 단계에서는 지금 IM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조 뭐 이렇게 슈퍼 예산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GDP 대비 일반 정부 그 지출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 한 31.5%로 OECD 평균의 40%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을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뒤집어 있겠습니다.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재정을 더 확대할 여력이 있는 재정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것이 이제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영철 교수님 설명 들으셨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떻게 그 재정 악화 우려, 재정 확대 여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기대도록 만드느냐 아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정부를 바라보고 자기는 노력하지 않도록 만들면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대통령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나라가 그게 시작이 되면 그럼 그 나라는 망한다. 그게 그리스였거든요. 그리스가 1981년에 파판드레오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는 재정 여력이 정말 풍부했어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28%에 불과했고 뭐 경제 성장도 좋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공무원으로 다 뽑아 드릴게. 여러분들 생활 문제 다 정부가 해결해 드릴게. 그러면서요, 급속하게 국가 부채가 늘고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처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해줬지만 하다 보면 국민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여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해달라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현 상태는 재정 여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방향이 재정 만능주의로 빠져드는 거는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정말 그게 걱정스럽다. 왜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선언을 했고 국민이 그걸 믿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좋습니다. 이런 김정 교수님 설명 들으셨고, 자,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정부가 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정부의 내 삶을 기대는 복지 의존적으로 한번 주기 시작하면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줄 때는 그만큼 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줘야 돼요. 그럼 뭐냐 하면 돈을 줄라 그러면 누군가가 세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항상 한 나라의 세금 부담 능력을 그 나라의 잠재 GDP의 규모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잠재 GDP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자꾸 잠재 GDP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복지행 예산 자체를 계속 늘리면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화되는 순간에 뭐냐 하면 주었던 복지를 뺏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재정 지출을 늘려서 복지를 하려면 그 못지않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가야만이 소위 말하는 재정 악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수출 악화부터 시작해서 재정 확대 정책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에 접목시켜서 샵 3698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세 분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로 또 마비가 됐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수십 번 봐왔지만 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청문회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일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직전 김학의 동영상 CD를 확인하고 황교안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경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당시 CD를 본 적이 없고 관련 대화를 나눈 기억도 없다는 겁니다.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그런 기억 없어요. 박 후보자는 몇 시간 뒤 당시 황 대표에게 CD 실물을 보여줬던 건 아니라고 발언을 수정하면서도 황 대표를 만났던 날짜 등을 확인한 뒤 추가 폭로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며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시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고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조차 모략과 음해의 장으로 변모시키려고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콕 찍어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박영선 후보 청문회가 끝이 나기는 났습니까? 그냥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 기약이 없게 돼버린 그런 또 다른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덜 한 것이죠. 하다만 건가요? 것이죠. 하다만 끝나지 청문회가 않은 돼버렸다. 청문회가 돼버렸고 예. 뭐 청문회는 이것이 끝까지 진행이 돼서 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거나 이것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파행으로 멈추었다. 파행으로 멈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길도 없어 보이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박영선 후보의 전략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수준을 넘어서서 예. 그냥 공격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예. 창을 잡던 사람이 방패를 잡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예. 제가 봤을 때 어제는 그냥 창을 잡았다. 예. 창이 날라오는데 창으로 맞섰다. 나한테는 방패가 라고 볼수 어울리지 있다. 않아. 처음부터. 네. 내가 그래서 15년 정치하는 동안에 방패를 잡아본 적이 없어 나는. 네. 그냥 쓰던 거 쓸래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의원이 후보자를 저격하는 그런 상황은 많이 봤지만 예. 후보자가 야당을 저격하는 굉장히 미증유의 사건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전략이에요.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발단이 된 것이 황교안 대표가 예, 그거 예전에 여쭤보는 법무부 겁니다. 장관 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또 박영선 후보자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사안은 이 청문회에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다라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조금 공교로운 건 이제 다른 당 의원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그렇죠. 예, 그 법제사법위원장이었는데 당시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예. 대해서 물었는데 그때 이제 일종의 폭탄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뭐 어느 정도는 계획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예. 부분은 또 돌발적인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장관 후보자의 캐릭터도 작용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표를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됐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 상황이 2013년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국회를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장, 그렇죠. 법무부 장관의 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죠. 네, 파트너이자 카운터 파트너인 그런 관계였던 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당시에 겁니까?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은 예. 황교안 당시 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동영상의 그 존재를 주지시키면서 이 사람이 차관에 임명되면 일이 커진다라고 나는 얘기를 했다. 분명히 경고했다. 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박영선 후보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것도 본인 장관 청문회에서 네. 자기 청문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꺼낸 건 아니고 그렇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좋아요. 나왔던 뭐 것이고요. 누가 묻고 누가 대답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지금 논쟁의 핵심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김학의 차관 사건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개입했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네. 자 CD를 꺼내서 보여줬다. 법사위원장실로 불러서 자기가 경고했다. 그거 얘기하는 거 박지원 의원이 다 봤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실관계를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박영선 의원이 그 CD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예. 본인도 이제 그것을 같이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제 황교안 당시 장관한테 얘기를 해줬는지 그 부분은 자신도 잘 모르는 일이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박영선 의원 그 청문회 발언은 녹취가 돼 있잖아요. 네.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거 나도 봤는데 네. 이 사람 차관 되면 일 엄청 커진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무슨 CD? 나 CD 본 적 없는데 이 얘기죠. 네. 자, 그럼 그 그때 CD의 일에 대해서 실체적 완전히 진실은 부정했죠. 뭡니까? CD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거 틀어준 겁니까? 아니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박영선 후보자가 나중에 좀 추후에 수정 발언을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네, 동영상 실물을 틀어서 보여주진 않았다.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좋아요. 또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자의 주장에 예.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따지자면은 그냥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려를 전달했다. 황교안 장관에게 전달했는데 황교안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박영선 후보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CD 자체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을 몰랐다. 그 말은 엇갈리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네요. 예, 박영선 그렇죠. 의원과 황교안 대표 둘 중에 한 명은 CD를 한 명은 보여줬다는 거고, 네. 한 명은 못 봤다는 거고. 해석의 여지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네. 진실 공방 진실공방.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상황에 김학의 CD는요. CD와 USB 형태로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치권에. 네, 저도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그 CD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뭐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법사위원장실로 장관을 불러서 보여주면서 경고했다. 나는 못 봤다.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진위를 가려봐야 되겠지만은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몰랐다면 황교안은 무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 프레임이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와 상관이 없이. 어허. 자, 그러면 박영선 후보 청문회는 재개되기가 어렵겠네요. 양당 간에 저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으면.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 4.3 재보선이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황교안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고성, 통영, 재보선에도 네, 네. 출마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안 그래도 패스트 트랙 때문에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맞아요. 쉽게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장관 임명권이야 대통령이 전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집권 세력이 약한 고리로 비춰져서 더 많이 공격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더 거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1승 1패네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병원 기록 내놓으라 그랬을 때 내 유방암 기록까지 왜 내놓느냐.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 받은 기록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냐 한 거는 받아친 거는 사실은 야당이 거기서는 진 거고. 네, 프라이버시 문제로 하니까 것이죠. 박영선 의원이 공격하니까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박영선 의원은 CD를 처음에는 보여줬다 그랬다가 말을 걷어들이니까 저건 또 왜 말이 바뀌지 하니까 또 수세에 몰리고. 야, 나 이런 청문회 보셨어요? 나 너무너무 이게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고 그리고 그냥 보통 정치인도 아니고 평소에 스나이퍼로 명성을 떨쳤던 그런 정치인이 또 후보자로 오르다 보니까 일어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박영선 의원한테는 방패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이번에 이제 본인의 어떤 특기, 본인의 본색대로 승부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예. 자, 어찌 됐든 이 CD의 존재를 놓고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는 진실 공방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물증이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공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은 보여줬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봤다고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리기 좀 하기는 하네요. 자, 어찌 됐든 황교안 대표를 염두에 둔 공격이다 보니 황교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이 더 중요해졌는데 재보선 상황 좀 한번 좀 전해주세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던데? 여론조사를 뭐 새로 또 실시해서 단일화를 이제 창원 성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이른바 흐름까지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민주당 대 정의당 단일화 이후에 치러진 여론조사가 있는데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강기훈 여영국 후보가 원래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단일화 효과를 등에 업고 조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니까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41.3%까지 쫙 올라가서 부동의 1등이 됐군요. 예, 그리고 같은 진보 진영에서 경쟁을 하고 있던 민중당 손석형 후보도 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좀 강세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지지세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생각보다 조금 예전보다는 오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서 단일화 이후에 다 정의당 후보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또 고르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비판 논평은 내놨지만 속으로는
이 기회를 살려서 10%선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은 후보 내지 말자고 그랬는데 또 뭐 그랬다고 또 좀 반발하고 있으니까. 네, 또 추가로 나온 얘기는 10% 못 넘으면 손학규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를 얘기까지 이현주 의원이 나오고 좀 있고요.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4.3 재보선에 딱 두 군데인데 창원 성산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 41.3%, 강기훈 후보 28.5%.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는 소식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법적으로 시간이 없어도 얘기 안 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의뢰고요. 3월 24일, 25일 통영했고 고성은 3월 25일, 26일이었고요. 성인 남녀 700명, 응답률 22.3%, 휴대전화 가상번호 RDD 방식이었고요.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통영고성 가보죠. 통영고성 같은 경우도 조금 원래 이 지역이 자유한국당 전통적 텃밭이었기 때문에 예. 정점식 후보가 티가 나게 앞서 나가 있다라는 그런 평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져 있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3.7%인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38.2%,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1.2%니까 네, 7%포인트 예, 차이가 예. 나죠. 이거는 이제 밴드웨건의 반대죠. 언더독 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예. 특정 후보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유권자들이 경계하고 좀 견제와 균형을 갖추려는 그런 심리가 또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는 조금 고무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막판에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선거에 통영 고성 후보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창원 성산에 비해서 통영 고성이 확실히 승산이 높고 네. 둘 중에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뭐 결코 패배한 선거는 아니었다라거나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영 고성 선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동안에 국회의원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다 민주당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엔만큼은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선거 전략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게 뭡니까? 민주당 지도부나 중앙당에서 총출동하는 방식의 지원이 네. 오히려 지역에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중앙 차원에서 뭐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예. 그 정도의 공중전을 수행하는 사이에 양문석 후보나 이제 기초지자체를 배출했던 풀뿌리 조직 위주로 선거를 치러야 조용하게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히려 가능할 텐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보고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영 고성에 가보면은 길거리에서 황교안 대표 얼굴은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는 안 보인다 그 뜻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도부가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럴 수 전략적으로 있죠. 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지도부가 내려가야 지금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야 극과 극의 이 선거 전략이 충돌을 했는데 결과 정말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고공전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김학의 사건이 변수되겠죠? 아무래도 변수가 될 텐데 예. 김학의 사건에 관련한 의혹들이 추가로 사실로 규명될 수는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하고의 연관은 계속해서 오리무중으로 갈 공산이 높고 네. 끝도 없이 아마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고 내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텐데 거의 도돌이표를 찍어놓은 것처럼 되풀이 돼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일단은 검찰은 차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또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특임 검사로 갈지 특별 검사로 갈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받고 있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법정에서 경고를 받았다는데 판사한테 네. 뭐 욕을 했다고요. 예, 이학수 삼성전 부회장이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에 관한 그 예. MB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쎄 이게 확실한 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미친 X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한 번 했다고 그래서 경고까지 할 건 아닌데 계속 그랬던 네. 모양이죠. 여러 번 그랬고 본인은 이제 뭐 입을 가리고 했다라는 좀 그런 변명을 내놨는데요. 예, 예. 근데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뭐 위협을 줄 수도 없고 예. 또 어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도 적절치 못한 카드라서 제가 봤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학수 부회장이 MB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MB가 이제 다스 소송비를 이제 삼성 쪽에 요청을 했었다라고 그것을 시인하는 증언을 했거든요. 예, 이거 현직에 있을 때는 고대 마피아라고 해서 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학수 부회장에서 뭐 고대 출신들끼리 해서 사이 참 좋았던 분들인데 네. 이제는 저렇게 막 욕설을 주고받는 사이가 돼버렸네요. 뭐 주고받는 건 아니고 이제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는. 그래서 이학수 부회장도 좀 황당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좀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상황. 네. 이렇게 재판 진행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주총 결과에 전경련과 경총이 유감 표명을 냈더군요. 국민연금이 정치적 결정했다가 핵심입니다. 이러면 오너가 회사를 자식처럼 키우겠냐라는 재계의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현 정부 정책이 친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재계의 이런 반응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전 아무리 들여다봐도 동의될 수가 없습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 아닙니다. 아들이 사장이고 지분도 충분하니 승진시켜 제 집에 보내 인사로 얼마든지 뒷방 경영 가능합니다. 오죽하면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도 회장님 경영권 박탈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저 월급 못 받고 법인카드 못 쓰는 정도? 그거 빼고는 달라진 게 없단 소리입니다. 20년 회장 퇴직금만 수백억 원, 돈 걱정도 없습니다. 최소한 정부에 밑보여서 조양호 회장 끌어내렸다는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주도 아닌 대물림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배임, 회사 돈, 내 돈 구별 없고 직원 머슴 취급하는 뼛속 갑질에 대한 소액 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합법적인 작은 반란. 전 긍정 효과가 더 크다는데 한 표 행사하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